여러분 혹시 연세가 70이 넘었다면요. 70이 넘으신 분이 중개사 공부를 하면요. 합격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많이 어렵죠. 그죠? 예. 1년 만에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70이 넘은 경우에 합격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할게요. 제가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위에 할아버지가 보여요. 72세 그의 행복했던 도전입니다. 또 아래 보시면요. 14세 꼬맹이입니다. 14세 합격으로 시각을 넓히다. 얘가요 20회 신입니다. 20회 때 최고령 합격, 최연소 합격입니다. 예. 그러면 사례를 보게 되면요. 자, 이분은요 연세가 72세예요. 좀 아픈 과거 같습니다. 이 부인이 좀 지병이 있어가지고 6년 동안 간호를 합니다. 2년 동안 간호 끝에 사별을 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계속 시리에 빠져 있는데 막내 아들이요. 아버지 지켜보다 못해요. 아버지 이참에 분위기 좀 바꿔보세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보세요. 막내 아들이 권유합니다. 그 권유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량진에 이제 학원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11월 달부터요. 그러면 보통 수업이 10시부터죠. (70이) 넘으면요 모든 게 부족합니다. 핸디캡이 너무 많아요. 이분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거 극복하려면 남들보다 열심히 하자. 그래서 매일 아침 10시 수업하는데요. 7시 40분까지 학원에 도착합니다. 매일요. 그러면 2시간 40분, 약 2시간 반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이겨내려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찍 와서 매일같이 2시간 반을 더 공부합니다. 짧지만 확인해 볼까요? 자, 매일 아침 7시 40분이면 어김없이 강의실을 찾아 아침 공부를 시작했고 수업이 없는 날이면 주로 토일이죠. 수업이 없는 날이면 집 근처 독서실에서 예습 복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다음 문장이 너무 멋져요. 기가 막힙니다. 70이니까요. 약해진 기억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본서를 16번 회독한 것이 가장 큰 기억에 남는데요. 기본서를 무려 16회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10회독도 쉽지가 않은 건데요. 무려 몇 번? 16회독을 했대요. 이렇게 하니까 70년도 붙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하면요 많이 봐야 됩니다. 왜 15회독했을까요? 16회독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자, 부동산 공법을 수업을 드려요. 공법 선생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 공법 공부 기본서 15회독을 해보세요. 15회독하고 떨어지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 듣고 좋다 해보자 해서 한 번 더 받아 16회독. 그러니까 동착격 하더라 이 말입니다. 멋지죠, 그죠? 16회독입니다. 다음에 최연소 합격입니다. 14세 꼬맹이에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애가 이뻐 죽겠는데 예. 도대체 얘를 공부를 엄마가 시켰을까 아빠가 시켰을까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누가 시켰을까요? 엄마가요. 예. 14세면 중학교 몇 학년이죠? 중1이죠, 그죠? 예, 중1. 중1이 학교 갔다면요, 오후 3시가 돼요. 예. 그럼 계속 동강으로 중소공부는 동강으로요. 예. 그래서, 얘는 동강으로 이제 합격했는데, 1차만 최연소 합격입니다. 공부를 늦게 했어요. 6월달부터요.
6, 7, 8, 9, 약 넉 달입니다. 자, 볼까요? 시험 준비는 올해 6월부터 시작했고 중간에 학교 시험이 겹쳐서 총 수험 기간은 약 4개월입니다. 넉 달 공부했어요. 학교 공부와 중개사 시험 준비를 했던 특별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평소에 학교에 다녀와서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우선 기본서를 이배독하고 OX 문제와 기출문제 및 계산 문제를 꼼꼼히 풀었습니다. 할 거 다 했네, 그죠?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시험은 10월 달에 쳐요. 10월 말이에요. 그러면 10월 초가 되면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거든요. 마지막 모의고사. 그러면 마지막 모의고사를 얘는요. 민법을 몇 개점 맞았을까요? 민법. 시험 코앞에 두고요. 불러줘요. 대충. 몇 개점? 24개요. 자, 얘는요. 막판 모의고사 민법을요. 9개 맞습니다. 22.5점. 이건 무조건 택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저도 9개 더 나옵니다. 왜? 한 점만 작고도 8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9개는 점수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시험 전 10월달 1일 특강도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월 모의고사에서 민법을 9개 맞았는데 마지막 특강을 듣고 반복해서 시험에서 30개를 맞았습니다. 얘가 뭐죠? 막판 뚝심입니다. 제가 강조했잖아요. 지난주 공부 방법. 막판에 콧볼 수준을 밀어붙이지 못하면 신용공부 도람이 다불이다. 기억나시죠? 막판 도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70이 넘으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보니까 합격하더라. 중학생도 공부하니까 막판 승부 보니까 민법이 9개에서 30개 맞더라 이 말입니다. 막판에 열심히 봐야 됩니다. 어쨌건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중간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훨씬 더 유리한 여건입니다. 모든 여건이었어요. 안 드리고 왔거든요. 용기를 내시고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81페이지예요. 괄호 2번. 병합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인간이 토지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합병과 분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번 발생 특징 볼게요. 발생 특징.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 밑줄 하세요. 토지 이용의 대규모화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 밑줄. 이를 통해 한 줄 내려가서 플로테이지 현상 밑줄.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플로테이지 한다는 것은요. 쉬운 말로 합필하다. 합필, 합병을 말해요. 다음에 첫 줄. 자, 규모의 경제.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낮다면 규모의 불경제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시험은요. 단어가 얘만 출제가 돼요. 걔아니면 둘 다 이해하자. 그러면 규모의 경제는 한 단어로 대규모, 아주 큰 규모죠. 그럼 대규모가 뭐죠? 작은 땅을 큰 땅으로 합병합니다. 합병하니까 대규모 토지가 돼요. 합병. 여기다가 큰 공장을 차렸습니다. 큰 공장을 짓게 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대량 생산하는 만큼 물을 많이 만들면요. 대량 생산하는 만큼 평균 단가는 증가됩니까? 내려갑니까? 자, 물건 많이 만들어요. 대량 생산하면 평균 단가는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지지. 따라서 평균 단가, 평균 비용은 절감됩니다. 여기까지가 규모의 경제가 돼요.
따라서 규모의 경제 하게 되면 대량 생산을 통해서 평균 비용, 평균 단가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규모의 경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에듀나인 출판부에서 중개사 전질 교재를요 100권을 인쇄합니다. 100권. 이러면요 책 단가가 되게 비싸요. 근데 100권 안 찍고 10,000권을 찍자. 10,000권 찍으면요 원가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확 떨어져요. 따라서 10,000권 찍으니까 뭐 대량 생산, 평균 단가는요 확 떨어집니다. 얘가 뭐죠?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근데 욕심내요. 야, 10,000권 아니고 기왕이면 대박을 내자. 100,000권 찍자. 책 팔아요, 못 팔아요? 10,000권은 팔 수가 있어요. 100,000권 절대 못 팝니다.出版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10,000권은 이만큼 단가는 떨어지고 다 팔겠지만은요. 100,000권 찍게 되면요. 나머지 90,000권은 못 팔아요. 창고에 재고가 잔뜩 쌓인데 말입니다. 이때부터 창고의 보관 비용, 물류 비용, 임대료 비용, 광고 비용, 비용은 자꾸 올라가면서 공장 문 닫아야 됩니다. 망합니다. 따라서 너무 많이, 전원책이 많이 만들면 오히려 뭐 평균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합니다. 이때는 비용 받는 때는 공장 문 닫아야 됩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경제는요. 대량 생산 통해서 평균 비용이 절감되는 규모의 경제, 얘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합병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개념 보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모의고사 보시면요. 시험은 얘를 물어요. 얘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규모의 경제는 무슨 비용? 평균 비용과 관계되는 용어입니다. 평균 비용. 얘를요, 싹 지워버리고 뭘 집어넣지? 한계 비용. 한계 비용이니까 틀린 말이다. 바꿔서 물어요. 이런 단어를 조심하시면 돼요. 평균 비용입니다. 따라서 옆에 작은 박스에 있죠. 개념 정리. 규모의 경제 나옵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평균 비용이 감소 밑줄. 그래서 무슨 비용? 평균 비용. 이 규모 경제와 관계됩니다. 평균 비용입니다. 다음에 디귿번 내려가서 디귿번과 리얼번 두 개 묶어줄래요. 디귿번은요. 평가 원리 가운데 균형의 원리, 적합의 원칙, 기의 원칙에 지원을 가능케 한다. 하나만 밑줄입니다. 기의 원칙 밑줄. 어려워요. 다음에 리얼번 내려가서 부동산과 함께 적용하여 밑줄 하세요. 시장 가격과 괴리되는 한정가격 밑줄. 한정가격 말이 많이 어려워요. 기회원칙과 한정가격은 감정평가상 용어인데요. 어렵지만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합니다. 그림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도로 같습니다. A 땅이 있고 B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B 땅은요. 꽉 막혔다. 무슨 땅? 맹지. 둘 다 모양새가 안 좋아요. 자, 이것을 가장 좋게 이용하면요. 뭘 하죠? 합병하자. 합병하니까 얼마나 토지가 보기가 좋아요. 따라서 이런 땅을 합병하기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이때 합병 전 A 토지 가격 3억 잡을게요. B 맹지 가격 2억 잡을게요. 합해서 얼마? 5억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다음에 합병합니다. 합병하게 되면 자, 합한 가격은요. 전체 가격이 5억만 될까요? 5억 플러스 알파가 될까요?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6억 잡을게요. 따라오셨죠? 다음에 합병을 통해서 가치가 늘어났잖아요. 전체 가치가 얼마 증가 늘어났습니까? 1억. 이 1억이 순수한 가치 증가분입니다. 순증가액입니다. 따라서 합병을 통해서 가치가 1억 늘어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기회원칙과 한정가격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 가치 1억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A 토지만이 기여했다, OX? 아니잖아요. 전체 가치 1억은요, B 토지만이 1억을 만들었다, OX? 아니다. 정답은요, A도 기여했고 B도 기여해서 둘 다 어울려서 1억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가 바로 기회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회 원칙은요,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모든 부분들이 서로 어울려서 이 부분들이 모두가 전체 가치를 이만큼 크게 만들었으니까 부분과 전체 관계되는 원칙이 바로 기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A가 얼마 기여했을까요? B가 얼마 기여했을까요?까지 따져보자. 자, A하고 B의 각각 기여도 금액입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합병전 A가 3억, B가 2억, 전체가 5억인데요. 전체 5억 중에서요. A가 3억이죠. 5분의 3, 몇 프로? 60%입니다. B는 2억이다. 몇 프로? 나머지 40%입니다. 연결해요. 결국 A가 60% 기여했고 B가 얼마? 40% 기여했단 말입니다. 얘가 기여도예요. 그러면 1억에 60%가 얼마? 6천만 원. 40%가 얼마? 4천만 원. 얘가 A와 B의 기여도 금액이고요. 얘가 바로 기여 원칙입니다. 따라서 A라는 부분이 6천만 원 기여했고 B라는 부분이 4천만 원 기여해서 전체 가치를 1억을 늘렸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기여 원칙은요. 부분이 전체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부분과 전체에 관계되는 원칙입니다. 기여 원칙을 보았고요. 자, 이제 리얼은요. 한정가격 설명을 드릴게요. 한정가격. 한정가격은 뭘 말하느냐. 자, 요 그림 보시면서요. A와 B 둘 중에 답답한 쪽은 A가 답답해요. B가 답답해요. B가 답답해요. 맹지니까. 그래서 B는요, A한테 제안을 합니다. 야, A야, 너 땅 내한테 팔 수가 없겠니? 너 땅값 3억 하니까 내가 당장 내일 현금으로 3억 준비할게. 팔아라. 여러분 팝니까? 안 팝니까? 안 팔아요. 왜 안 팝니까? 합병하게 되면 전체 가치가 1억이 늘어나는데 A는 국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판대 말입니다. 그럼 다음날 A한테 자 조건 올리죠. 너 3억이지? 여기다 큰 거 한 장 줄게. 1,000만 원 더 줄게. 1,000만 원. 판다 안 판다? 안 팔아요. 왜? A한테 배분이 적잖아요. 자꾸 올라가요. 2천, 3천, 4천, 5천 얼마가 될 때까지 이건 내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좋아. 내가 6천만 원 더 줄게. 이러면 듣고 보니까 뭔가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매매합니다. 이때 3억 6천 이 금액이 바로 한정가격입니다. 한정가격입니다. 다시 한정가격 어떻게 합병할 때 가치가 커지겠죠. 따라서 A 가격에다가 뭐 기여도만큼 웃돈 얹어줍니다. 기여도만큼요. 그러니까 3억 6천 이가 바로 한정가격이다. 그러면 B는 한정가격이 얼마가 됩니까? 2억 4천만 원이죠. 2억 4천만 원입니다. 항상 한정가격은요. 합병할 때 A하고 B에게만 이 당사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승리되는 가격 기여도만큼 웃돈 줘야 됩니다. 얘가 한정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따져볼까요? 만약 이러면 팔 건데요. 근데 A가 싫어 안 판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올라갑니다.
3억 7천 줄게. 그래도 안 판대요.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면 B가 승질나잖아요. B가 A한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최고 가격 얼마 주면 될까요? 이걸 전부 다 주면 되겠네요. 더 이상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모든 가치 1억을 여기다 몽땅 주면서 얘다 니다 처먹으라면서요. 얼마? 4억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더 이상은 A, B는 손해보니까 제한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가요? 주술 치면 상한가. 바로 상한가격입니다. 상한가격. 그래서 이런 가격은요, 이치에 잘 맞지 않는 가격. 왜? 너무 턱없이 높잖아요. 주로 이럴 때 주로 여러분들 개발할 적에 혹시 알바끼 들어봤어요? 알바끼. 알바끼가 주로 이런 겁니다. 이런 가격, 아주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알바끼가 여기 있잖아요. 만약 어느 지역을 이만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아파트를, 단지를 개발한대요. 그러면 이제 이 땅을 전부 다 지주자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땅이 얼마 1억짜리 땅이 있다. 이 사람이 절대 안 팝니다. 왜? 이거 안 팔면요, 아파트 못 지으니까요. 알바끼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이 땅 갖고 있고 알바끼 하겠다면요. 그러면 이제 얼마 주게 되면 이 땅을 팔 수 있을까요? 상상해 봅니다. 얼마 좀 팔겠다? 20억요? 네. 또는 얼마? 자, 이제 2억 줄게 안 판대. 3억 줄게 안 판대. 그래서 요겁니다. 이때 금액이 얼마? 80억요. 기가 막힙니다. 예. 판례가 있어요. 80억이다. 말도 안 돼요. 80억 달래요. 이러면 사업 못합니다. 소송 들어가요.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났는데요. 판결은요, 어떻게 났냐. 80억은 너무나 부당하다. 모든 상을 참작하여 4억을 지급하라가 아니고요. 34억을 줘래요. 대박이잖아요. 이게 알바끼의 마지막 판례예요. 얼마? 34억요. 이것도 말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러니까 이제 사업이 진행이 안 돼. 이때부터 이를 필두로 해서 이제 알바끼는 너무나 실무에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요. 이제 알바끼 못하도록 공부들이 다 바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자, 이걸 다 사업하는데 지주자가 80% 동의 받아요. 공부하시죠. 80% 동의 받아서 이래서 이제 제안하면 여기서 사업 승인 나옵니다. 사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요. 나머지 20%가 안티들이죠. 악성지주. 아니 80%인데 왜 우리는 왜 동의 못 받느냐. 다시 민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민원 몇 건 들어갑니다. 한 건만 들어가더라요. 다시 바꿔됩니다. 반려가 돼요. 민원이 안 들어가면 그대로 사업하면 되고요. 민원 들어가면 다시 반려시킵니다. 민원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민원 들어갔으니까 대신에 동의를 95%까지 받았어요. 95%. 다시 받아온다면 사업 승인 확실히 내주겠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받는데 시간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 승인 받게 되면 나머지 5% 있죠. 5% 이렇게 되죠. 5%. 얘는 진짜 악성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대로 95 팔았으니까 이대로 뭐 공탁 걸고요. 사업하면 되고요. 이 땅은 그대로 수용해버립니다. 그럼 이때는요 34억이 아니고 옛날에 그랬고요. 이건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때는요 남들 받는 만큼만 주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알바끼 해도요 옛날처럼 이렇게 못 받는데 이 말입니다. 대부분 다 무슨 가격? 상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바로 3번 볼게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얘는요 인간이 이용하니까 얼마든지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종시,
불과 몇 년 만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죠. 도로가 좋아졌고요. 확 다 바뀌었잖아요. 이게 바로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표가 나와요. 자, 표를 보게 되면 위치 가변성 크게 세 가지인데요.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행정적 위치 가변성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오른쪽에 얘가 몇 개씩 나오잖아요. 이 얘들은요, 여러분이 확인하시되 다만 체크만 해드릴게요. 자, 주된 포인트는요, 사회적 위치 가변성. 여기다가 왼쪽에 여백이 많죠. 왼쪽에다가 인구 적어주고, 인구와 관계되면 사회적 위치가 돼요. 다음에 경제적 위치에다가 적어줍니다. 수익 적어주고, 수익과 관계되면 경제적 위치가 돼요. 다음에 행정적 위치에다가 적어줍니다. 정책, 정책과 관계되면 주로 행정적 위치가 돼요. 이런 관점에서 항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세 가지, 용변과 세 가지가 인문적 특성이고요. 4번 국토성, 4번 국토성, 5번 지역성, 여러분이 참고로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제 목차 02번 건물의 특성입니다. 건물 특성은요, 딱 한 번 나왔어요. 28회 중에서 초창기에 200시험 때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안 봐도 되는데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오늘만 설명해드리고 다음부터 절대 안 볼 거예요. 건물의 특성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크게 목차가 5가지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자,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1번 비이동 가능성, 2번 비용 속성, 3번 생산 가능성, 4번 동질성, 5번 종속성 또는 괄호 끝에 보시면 지배성. 5가지인데요. 얘는요,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본 게요. 자연적 특성 공부했습니다. 뭐죠? 부부 연계,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요거 봤습니다. 다음에 인문적 특성, 용변가 봤잖아요. 두 가지를 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건물이죠. 건물 집어넣자. 건물은 자연적입니까? 인문적입니까? 건물은 뭐죠?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인문적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은요, 결코 자연 그대로가 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따라서 모두 X 하십니다. 얘가 바로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따라서 1번, 건물은요, 부동성이 아니고 1번, 이동 가능성이다. 왜냐? 최근에 조르식 건물이 발달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건물은 영속성이 아니고 2번, 비영속성. 일정한 수명을 갖고 있잖아요. 3번요. 건물은 부정성이 아니고 얼마든지 건물 만들 수 있죠. 생산 가능성입니다. 다음에 4번. 건물은 개별성이 아니고 똑같은 건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동질성입니다. 따라서 부부 연계가 아니다 하고 반대해서 가시면 돼요. 다음에 5번입니다. 그러면 5번 종속성, 개별성, 지배성. 얘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종속성 또는 지배성은 뭘 말하느냐? 토지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여기서 지배성 하게 되면 지배성은요. 건물이 토지를 이렇게 지배한다. 1번. 아니야. 건물은 토지로부터 이렇게 지배를 받는다. 2번. 지배성은요.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정답은요. 둘 다. 둘 다입니다. 그래서 건물은요. 지배를 하기도 하고 토지로부터 지배를 받기도 한다. 지배성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그러면 1번은 뭐지? 얘는요. 용도를 말해요. 건물의 용도가 토지를 지배합니다. 맞냐? 이 건물의 용도가요. 자, 주택이다, 상가다, 공장이다. 이 용도에 따라서 토지 가치가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겠지. 건물의 용도가 토지를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2번은요. 용도가 아니고 위치, 토지의 위치를 말해요. 토지의 위치. 맞냐? 자, 이 건물이 5층 건물인데요. 어떤 위치에다가 5층 건물을 지었다. 바로 강남역. 강남 이 위치에 5층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값 엄청 비싸다. 그런데 똑같은 건물인데요. 위치가요. 강남이 아닙니다. 강은 강인데 강원도에 똑같은 건물을 지었다. 하는 순간 건물값 똥값입니다.
그래서 토지 위치에 따라서 건물값은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위치에서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얘가 세 번째 줄 보시면 따라서 건물은 토지를 지배하기도 하고 토지의 지배를 받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종속성 지배성입니다. 자, 이상으로 토지 특성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86페이지입니다. 목차 02번 부동산의 속성 본질. 부동산 본질 속성입니다. 이 파트는요. 결론. 최근에 5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요.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오늘요. 1월, 3월, 5월 매달 절대 못 봅니다. 너무 약하니까요. 이런 것들은요. 딱 한 번만 설명합니다. 한 번만요. 언제? 3월 달이에요. 예. 그래서 3월 달에 딱 한 번 설명하고 다음부터 계속 안 볼 거예요. 예. 아주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3월 달 과정에서요. 이 과정은 1시간쯤 설명하면요. 설명이 다 끝나거든요. 한 번 더 다 정리가 돼요. 그때 가서 봅니다. 자, 1편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그러면 이제는 114페이지입니다. 강론이죠. 강론 중에서 바로 차트 1장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자, 1번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중요하죠. 핵심 단원이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우선 목차부터 먼저 확인해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요. 목차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요와 공급의 의의부터 먼저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수요 결정 요인과 공급 결정 요인이다 해서 수요와 공급의 결정 요인입니다. 세 번째는요. 탄력성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네 번째가 균형가격 결정입니다. 여기서 주로 세 문제에서 5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핵심 단어입니다. 참고로 작년 시험은요. 5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2장과 3장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언제나 출제가 돼요.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요. 여기서 세 문제가 잘 나와요. 세 문제. 그러면 각 목차별로 포인트 볼까요? 자, 의의에서는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바로 유량과 저량입니다. 꼭 아셔야 되고요. 다음에 결정요는요. 수요량의 변화를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수요의 변화입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공급을 집어넣어볼까요?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공급의 변화가 되고요. 참고로 작년 시험은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은요, 네 가지가 중요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탄력성의 종류를 꼭 알아야 됩니다. 탄력성 종류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그리고 교차 탄력성입니다. 중요합니다. 교차 탄력성. 두 번째는 탄력성의 결정요인입니다. 세 번째가요.
탄력성과 총 수입의 관계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샵이죠. 계산 문제. 다음에 네 번째, 균형 가격 결정은요,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샵이에요. 계산 문제. 두 번째는 그래프만 그리자. 그래프 그리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밖에 안 나와요. 다시 수요와 공급에서 계산 문제 하니까 탄력성하고 균형 가격은 계산 문제가 요것밖에 안 나온다. 계산 문제 꼭 대비하시고요. 두 가지만 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항목이 있죠. 이게 전부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요것만 알면요 거의 공부가 끝이 나고 여기서 거의가 출제가 돼요. 목차부터 봤고요. 그러면 114페이지 봅니다. 수요와 공급입니다. 자, 그러면 수요는 쉬운 말로 물건을 사는 것이다. 반대로 공급은요,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것이 수요와 공급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책을 보면 까다로운데 여러분들이 자 매일같이 한 평생 사고 팔고 하잖아요. 매일 써먹잖아요.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 따라가지 말고요. 우리 현실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사고 판다. 이것부터 먼저 볼까요? 자, 현실적으로 수요 법칙입니다. 공급 법칙입니다.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은 항상 뭐부터 출발하느냐? 가격입니다. 가격이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얘도요, 가격이 주어집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편의점에 가요. 그러면 편의점에서 콜라 마신다, 커피 마신다, 뭐가 있죠? 가격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 가격이 딱 정해졌잖아요. 이것 보고 콜라 사 마신다, 커피 사 마시잖아요. 항상 주어진 가격에서 얼마나 살까 해서 얼마나 수요할까, 수요량입니다. 주어진 가격에서 얼마나 팔까 해서 공급량입니다. 당연한 현실입니다. 주어진 가격에서 사고 파는 게 수요와 공급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택시입니다. 택시 타면요. 택시 기본요금 있죠. 얼마? 3,000원. 항상 택시 탈 때 요금이 얼마? 3,000원. 그러니까 기본요금 3,000원 주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택시를 탈까, 버스를 탈까, 전철을 탈까 결정하잖아요. 반면에 공급자는요, 택시 회사지. 택시 회사로 기본요금 얼마 이미 3,000원 주어졌고요. 이 가격에서 택시 서비스를 얼마만큼 공급할까 정해지고 있습니다. 항상 주어진 가격입니다. 그러면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인데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갑니다. 기본요금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격이 5,000원 비싸면요. 5,000원. 택시를 많이 탄다, 적게 탄다? 당연히 적게 타죠. 얘가 수요법칙입니다. 다시 기본요금이 3,000원인데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내려갑니다. 기본요금 1,000원 잡을게요. 버스보다 싸네요. 이렇게 기본요금이 싸면요. 택시를 많이 탄다, 적게 탄다? 많이 타죠. 버스보다 더 많이 탈까요? 이만큼 많이 탄다. 얘가 바로 수요법칙입니다. 결론, 비싸면 적게 사고 싸면 많이 사고 얘가 바로 수요법칙입니다. 다 아는 거잖아요. 이것 보고 이제 교주 풀어나가니까요. 따라서 수요법칙은 항상 가격과 수요량은요. 화살표가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대로 움직이잖아.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따라서 수의 법칙은 반비례 법칙입니다.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자면, 자, 그래프 하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수요와 공급만 나왔다면요. 항상 이게 가장 주된 포인트가 얘는요.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됩니다. 내가 얘를 공부했는데 그래프는 모르겠어. 엉터리 공부예요. 완전 엉터리입니다. 항상 얘는요. 그래프를 딱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프를 잘 그려야지 얘가 나중에 정책 넘어가요. 정책 넘어가면요. 최고 임대료 규제 또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조세 귀착이다. 그래프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그대로 쓰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려야지 덩달아 정책도 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프 잘 그려야 됩니다. 자, 그래프는 나중에 자꾸 그리겠지만은요. 반비례 관계는 뭘 말하느냐. 세로축은 가격 P가 되고요. 가로축은 수량 Q가 됩니다. 이 관계에서 반비례 관계는 항상 이렇게 우하향망이다. 결론 나왔습니다. 수요 법칙은 반비례 법칙이 되고 무슨 모양? 우하향망이다 해서 이것부터 떠올려야 됩니다. 다음에 공급 법칙입니다. 공급도 기본요금 3,000원 나왔잖아요. 주어졌어요. 그런데 기본요금이 5,000원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러면 공급자, 택시 회사는요. 기본요금이 이렇게 5,000원 올라가면요. 회사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얼마나 좋아요.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공급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만약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1,000원 이렇게 내려가면요. 택시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죠. 그러면 공급을 줄인다 이 말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 법칙은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감소한대.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무슨 관계? 비례관계. 같이 움직이죠. 비례관계입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비례관계는 이렇게 움직이죠. 바로 우상향입니다. 따라서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다. 무슨 모양? 우상향망이다. 항상 이 놈을 떠올리고 교재를 교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현실. 너 이렇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반복하고 교재 보겠는데요. 반복합니다. 수요 법칙은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하향. 공급 법칙은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비례관계.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상향. 이렇게 떠올리시고요. 이제부터 114페이지. 의를 봅니다. 자, 01번이 수요가 되고 가로 1번 의가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수요입니다. 수요가 영어로 디맨드가 되고요. 그래서 첫 자만 따서 수요는 바로 D라고 표시합니다. 두 번째 공급입니다. 공급은 영어로 서플라이가 되고요. 첫 자만 따서 S가 돼요. 각각 의를 볼까요? 항상 수요와 공급은요. 개념을 서로 비교합니다. 교재 볼게요. 가로 1번 수요의 의는요. 수요란 밑줄 하세요.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밑줄. 124페이지 넘어가요. 124페이지. 124페이지요. 가로 1번 공급의 의가 나와요. 공급이란 밑줄 하세요.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밑줄. 개념 비교합니다. 수요는요.
결국 수요와 공급은요, 문장이 똑같아요. 다만 딱 하나만 달라. 일정 기간 상품을 구매하면 수요가 되고요. 상품을 판매하면 공급이다. 이것만 달라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구매하면 수요, 판매하면 공급이다. 나머지는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정리하기가 쉽대 말입니다. 자, 하나씩 본다면요. 첫 번째, 일정 기간 단어가 중요해요. 이것을 유량이라고 불러요. 유량.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사전적 개념이다라고 불러요. 사전적 개념이다. 이걸 모두 합쳐서 유효수요라고 불러요. 따라서 수요를 개념을 분설하면요. 이렇게 단어 3가지가 꼭 나와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유량 중요하고요. 다음에 유효수요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은요.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이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